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런 사건은 힘들다, 이런 사건은 오래 걸린다, 남들은 보전 권고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없이 얼른 끝나는 사건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보전 권고를 4번, 5번 거치면서 길게는 1년씩도 사건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 부양 가족의 문제거든요. 내가 한 달에 300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원 빼기 1인 생계비 약 145만원을 빼면 한 달에 55만원을 변제하잖아요. 이걸 36개월을 변제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모셔야 돼. 그래서 300만원 빼기 나하고 아버지 합쳐서 2인 생계비 240만원을 빼면 한 달에 60만원만 변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한 달 소득 300만원 빼기 나하고 내 밑에 대학생 자녀 이렇게 2인 생계비 240만원을 빼서 한 달에 60만원만 변제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을 했을 때 법원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또는 아버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네,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월급 200이 있네, 또는 채무자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형제 자매가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굳이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채무자가 아버지를 모시느냐, 이런 이유로 법원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말라, 이렇게 보전 권고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학생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들어갔으면 이제 성인이네,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면 되지, 굳이 채무자가 변제금을 낮추어가면서 채권자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가족에 반영해야겠느냐, 이렇게 보전 권고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는 법원에 대고 주장할 만한 사안들을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버님이 재산이 없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버지가 몸을 다쳐서 장애 등급이 있다, 또는 자녀가 대학생이긴 하지만 몸이 아프다, 우울증,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신과 치료 받느라고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주장해서 부양가족에 반영해서 변제금 낮추어 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많아질수록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아지고 재판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겠다, 이 문제인데요. 내가 소득이 300이면 1인 생계비 145를 제외하면 한 달에 155만원을 변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소득이 300인데 내 밑에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어. 그래서 300 빼기 나하고 미성년 자녀 2인 생계비 240을 빼달라, 그래서 한 달 6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는 성인이고 스스로 일할 능력이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가 일해서 자녀를 부양하면 되지, 굳이 채무자 혼자서 자녀를 다 부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심지어 채무자는 자기 채무도 못 갚아서 개인회생 들어오는 판국에 굳이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겠다고 변제금을 낮추어 달라는 것은 성실한 채무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하고 자녀 2인 생계비를 주장하지 말고 자녀는 아버지 0.5명, 어머니 0.5명이 부양하면 되니까 채무자는 1.5인 부양비만 주장하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서 남편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혼자서 자녀를 부양할 만하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서 자녀를 아예 빼라, 채무자 혼자만의 생계비만 공제하자, 이런 식의 보전 권고를 내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전부 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배우자가 취업하기 힘들다, 자녀가 어린데 몸까지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 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병수발 드느라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또는 배우자 자신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 내역도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소명해야 되니까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드깡이 많은 채무자이거든요. 카드깡을 왜 할까요? 채무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카드깡 하신 분들 있습니까? 카드깡을 하는 이유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죠. 카드깡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나 스스로 하는 게 있고 내가 속아서 하는 게 있는데, 나 스스로 아이패드나 금덩이 같이 환가하기 쉬운 물건을 카드로 결제해서 산 다음에 바로 되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대부업체를 알아봤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냥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카드깡 절차인 거야. 그냥 물건 샀다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건데, 그걸 마치 대출해주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대부업체란 사람들이 채무자로 하여금 카드깡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일단 카드깡 자체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신용카드를 물건 구매하라고 샀지 가짜 물건 갈아 거래한 다음에 돈을 돌려받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탈법이고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원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데, 이와 별개로 법원 입장에서는 돌려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카드깡으로 1000만원치 결제해서 수수료 떼주고 600만원 돌려받았다. 그러면 600만원 돌려받은 거 어디에 썼나? 이거 한번 소명해보라.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돌려받아가지고 기존의 삼성카드 대금 600만원 변제하는 데 썼습니다, 또는 병원비 600만원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줘야
해줘야 되니까 재판이 자꾸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카드깡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카드깡 1000만원치에서 수수료 400 주고 600을 내 계좌로 받고 삼성카드로 이체하면 그래도 좀 설명 가능한데 가운데 남의 계좌를 한번 통과해서 받거나 현금으로 출금해서 받았거나 이러면 더더욱 소명하기 힘들어지니까 앞뒤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법원들을 설득시키느라 재판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고받은 이체 내역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보다 이체 내역이 많잖아요. 월급 받아서 생활비만 쓰면 이체 내역이 별로 없지만 거래처가 많아가지고 물건값 주고받는다고 줬다 받았다 계속 반복을 하면 거래 내역이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회사가 힘들어져서 작은 수수료라도 받고 싶어가지고 계산서 거래, 허위 계산서 거래 같은 거 해버리면 줬다 받았다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좌 내역을 설명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수사채에 연관된 분이 있잖아요. 내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일수사채를 빌려가 땡겨 쓴 거야. 이거는 캐피탈이나 은행처럼 정확하게 전산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에 3부 줄게, 4부 줄게 이런 식으로 구두로 약정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특히 일수사채업자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한 본명이나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대포폰이나 김 차장, 이 차장 이런 식으로 가명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일수사채 쓰는 경우는 돈이 궁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난달에 빌리고 일주일 단위로 이자를 변제하다가 다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또 빌린단 말이지. 마치 묻고 따블로 가는 것처럼 지난번에 일부 변제하고 이번에 다시 빌려가지고 이거 엎어가지고 다 합쳐서 이번 달부터 이자를 일부 올려서 4부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나중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때그때 기억나는 대로 이번 달에 얼마 달라 하니까 줬는데 그걸 이자를 준 건지 원금을 준 건지, 그리고 이자를 줬다 하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는 사실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서 내가 반환받아야 되는 돈이거나 또는 원금에 충당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러면 헬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보정 공고 내리기는 심플하죠. 최근 2년 동안 개인한테 변제한 거는 전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한마디만 하면 끝인 거지. 그러면 변호사나 채무자는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매달 500만원씩 변제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편파 변제한 게 아니고 뭐 받아다 줬다 한 거다. 실제로는 월 초에 A라는 사람한테 500만원 받아가지고 월말에 500만원 갚아준 거니까 그냥 받고 바로 갚은 것에 불과하다. 또는 기존에 500만원 매달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추가로 빌린 게 있어서 그 이자 고려하면 500만원 더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갚은 거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편파 변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 갑자기 막판에 몰아서 한 방에 갚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하지 말고 사정을 좀 봐달라 설명을 해야 되고, 불법 일수사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깔끔하게 계좌이체로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현금 뽑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남의 계좌로 한번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설명하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재판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나아가 일수사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지나치게 불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대고 죽자고 덤비는 경우는 없는데, 일수를 준 거는 맞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 아는 사람한테 그냥 두세 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빌려준 5천만원 1억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못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사기 고소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사기 고소 형사 문제까지 엮여가지고 재판이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 코인 토토 많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수원, 대전, 부산 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주식 코인 탕진 금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바꾸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산 가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법원이라 하더라도 주식 코인 탕진 내역이 많으면 증권 거래 내역을 다 봐야 되니까 계좌 내역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청산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 법원 같은 경우는 금지 명령조차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탕진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얼마 탕진했는지 계좌 내역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내가 부동산이 있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투자해가지고 전부 날렸다, 또는 친인척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것까지 투자로 날렸다 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탕진한 금액이 자꾸 커지니까 청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한 달에 받는 월급은 250이야 1인 생계비 145만원 빼면 한 달에 변제금이 105만원 밖에 안 되는데 36개월 변제해봐야 3600 약간 넘는단 말이죠. 근데 청산 가치는 1억, 1억 5천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면 법원에 또 선처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제 기간을 늘리겠다, 생계비를 줄이겠다, 또는 투잡을 하나 더 구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탕진한 금액을 100% 변제하지 못하지만 변제 기간 늘리고 생계비를 줄였으니까 최대한 선처를 해서 통과를 좀 시켜달라, 변제율 60% 맞추겠다, 변제율 50%는 맞추겠다, 그러니까 개시결정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는 또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조율하느라 서면을 더 제출해야 되고 재판 기간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보면 성인 부양가족을 넣겠다는 사람, 미성년 자녀인데 나 혼자 부양가족에 넣겠다는 사람, 카드깡 많이 한 사람, 주고받은 이체 내역 많은 사람, 주식, 코인, 토토, 탕진액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소명할 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유에 해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출할 서류도 많아지고 재판기간도 자꾸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